자, 다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DNA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회차에는 RNA와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RNA라는 것과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분자들, 이걸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분자들 중에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분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DNA는 유전 정보라는 걸 제공하는 거고, 이 유전 정보 중에서 실제로 쓰는 애들을 우리가 RNA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라고 하는 DNA의 부분에서 DNA 중에서 내가 쓸 것을 빼내었다라고 했을 때 RNA가 되죠. 자, 그럼 RNA를 이 정보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든다. 그럼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체내에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는데 다 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 앞에 있는 이 그림이 자, 중심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중심원리. 센트럴 도그마. 그러니까 우리 생명체를 이제 움직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다라고 보는 건데, DNA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DNA는 사실은 이제 훨씬 더 깁니다. 이 훨씬 더 긴데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일부분이 유전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DNA가 매우 긴데 그 매우 긴 것 중에서 일부분들이 유전자죠. 자, 유전자도 실제로 상당히 긴 편인데 여기에서는 짧은 것을 표현했다고 보시고, 얘가 만약에 유전자라고 합시다. 유전자 진, 이만큼이 유전자. 자, 그때 DNA는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DNA 두 가닥 중에서 한 가닥만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닥 중에서 한 가닥만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그림에서는 이 위에 가닥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가닥이 지금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닥을 이용해서 RNA를 만든다. 자, 그러면 두 가닥 중에서 한 가닥만이 진짜 정보니까 이 위에 가닥이 진짜 정보, 얘를 이용해서 RNA를 만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RNA예요. 즉 DNA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전사를 통해서 RNA를 만드는 건데, 그 만들 때 보시면은 얘가 이제 A라고 되어 있죠. 자, A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반대편에 U라는 것과 만납니다. 즉 DNA에서는 T가 만나지만 RNA는 A하고 만나는 것이 U. 그래서 이 가닥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여기가 A일 때 여기 U가 이제 있게 되죠. 자, 그다음 여기 C가 있으면은요, 반대편에는 G. C가 있으면 G. 자, 이와 같이 상보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DNA 가닥이 있을 때 이 가닥에 상보적으로 만든다. 상보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보완적이다라는 표현이고, 그 상호보완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결합하는 어떤 관계를 봤을 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를 말한다. 즉 5'과 3'은 서로 상보적인 거고요. 서로 반대 방향을 붙는 것. A라면은 U, C라면 G.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DNA를 지금 두 가닥이지만 보통 시험 문제라고 하는 거는 한 가닥만 줍니다. 그럼 그 한 가닥하고 상보적인 RNA를 만들어 봐라라고 한다면 DNA 가닥에 상보적으로 RNA 가닥을 이와 같이 만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가세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뒤에 가면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더 자세하게. 그래서 일단은 그림만 좀 약간 이해를 해 놓으십시오. DNA는 두 가닥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RNA는 한 가닥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DNA는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가닥만이 진짜 정보예요. 그 진짜 정보를 이용해서 RNA를 만든다라는 것이고, 그럼 RNA를 만들 때에는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것들이 만드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자, DNA가 A라면 RNA는 U, DNA가 C라면 RNA는 G. 알겠죠? 자, 반대로 그럼 이쪽에 G가 있다. 그럼 반대편에 뭐가 있겠습니까? C가 있겠죠, C.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RNA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이제 흘러간다는 걸 얘기했을 때, 사람이라는 생명체, 어떤 생명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 DNA에 있는 정보를 RNA로 만든다. 그럼 그 RNA에 있는 정보를 단백질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자, 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해요. 번역, 트랜슬레이션. 자, 번역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DNA와 RNA 같은 경우에는 뉴클레오티드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백질의 경우에는 아미노산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전혀 다른 물질이다.
즉 DNA와 RNA는 유클레오티드. 단백질은 아미노산, 전혀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규칙이 있는데 DNA와 RNA는 1대1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DNA가 A면은 RNA는 U 이런 식으로 1대1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1대1로요. 자, 그런데 단백질은요. RNA의 정보를 3개를 묶어서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게 되어 있다.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3개씩 묶어져 있는 게 지금 보이실 텐데, 이렇게 3개씩 묶은 단위를 우리가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코돈. 자, 이 용어를 좀 기억하시죠? 코돈. 자, 코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 자, 코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어떤 단위, 즉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단위, 이것을 우리가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미노산의 종류는 20종류이기 때문에 이거 3개씩 묶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클레오티드는 총 4종류가 있습니다. 유클레오티드는 총 4종류가 있거든요.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죠. 그러면 3개씩 염기를 묶어서 분석을 해야 20종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유클레오티드는 4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4종류,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4종류, 그러면 4 곱하기 4, 16개의 종류가 나타날 수가 있죠. 2자리라면. 3자리라면 4를 또 곱하니까 64개 조합이 나오죠. 그럼 64개 조합이 나오기 때문에 20종류를 지정할 수가 있거든. 암호화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유클레오티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3개씩 묶어서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논리를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뭐 생물학 전혀 모르면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말이 처음에 잘 이해 안 갈 수 있는데 이 말을 지금 그래서 미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자 생물학이라고 하는 파트를 가면은 이거를 뭐 이렇게 아주 쉽게 그냥 얘기를 하듯이 다르거든요. 일상생활처럼 막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조금이라도 접근을 좀 쉽게 하려면 미리 좀 알고 가면 좋으니까 제가 미리 얘기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 그 의미를 좀 담아가세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집었을 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제가 설명하는 거를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웠을 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 말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DNA는 2가닥입니다. 해볼게요. DNA는 2가닥, RNA는 1가닥. 단백질은요? 1가닥. 단백질도 1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DNA 2가닥 중에서 진짜 정보는 1가닥이 가지고 있어요. 그 진짜 정보를 상보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RNA.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고 부르죠. 자, DNA에서 RNA가 만들 때는 1대1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1대1로요. 그래서 A라면 반대편에 U, C라면 G. 자, RNA를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하죠. 그때 번역이 되는 RNA의 단위를 우리가 코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코돈. 자, 3글자씩 끊어서 읽어야지만이 아미노산 20개를 충분히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전체적인 과정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 자, 그럼 이제 다시 RNA에 대한 얘기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DNA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뤘고요. RNA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운을 좀 띄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 둘은 비슷하죠? 이건 비슷한데 차이가 이제 있었던 거죠. 자, RNA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RNA라고 하는 것도 유클레오티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클레오티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NA처럼 유클레오티드를 이룰 때 3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인산과 오탄단과 염기, 이렇게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NA와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산 음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오탄당 몇 번 탄소에 뭐가 붙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1번 탄소에는 염기가 붙어 있죠. 2번 탄소에는요. 자, 이게
차이점입니다. DNA와 RNA 차이점. 뭐가 있다? OH가 있다. 산소가 있는 게 특징. 3번 탄소에는요, OH, 이건 같죠? 5번 탄소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인상기. P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상기. 그래서 차이점이 뭐예요? 그리고 2번 탄소에 OH가 있다는 게 DNA와의 차이점이죠. DNA와의 차이점. 차이점을 아는 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시험은 결국 구분을 잘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내용과 이러한 내용이 둘이 다르다. 그걸 구분하는 거죠.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이점들을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염기.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또 생각을 해봐야겠지? 자, 얘는 A, U가 들어가 있다. T가 아니에요. C, G. 아데닌, 우라실, 시토신, 구아닌.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DNA와의 차이점은 T 대신에 U가 있다는 거죠. 구조가 거의 비슷한데 다른 면이 있죠. 그 메틸기라고 해서 CH3라는 장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없는 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라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라실. 차이점. 자, 이게 이제 RNA죠. RNA. 자, 그럼 DNA는 두 가닥이었습니다. RNA는 몇 가닥? 한 가닥이죠. 한 가닥. 오늘 배웠죠? 한 가닥. 자, 한 가닥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거죠. 자, RNA가 길어지게 되면 RNA는 한 가닥입니다. 단일 가닥, 한 가닥. 자, 그 한 가닥이 DNA는 이제 이중 나선이라는 형태로 예쁘게 항상 한 가지 형태가 됐는데 얘는 여러 가지 형태가 되는 거야. 단일 가닥인데 가만히 있지 않아요. 꼬여. 자, 꼬여 나갈 때 우리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구조, 1차 구조, 두 번째 나타나는 구조, 2차 구조, 세 번째 나타나는 구조, 3차 구조 이런 식으로 불러요. 즉 우리가 구조라는 걸 이제 이룬다고 했을 때 입체 구조를 이루게 되면 이 입체 구조라는 것 어떤 형태를 갖춘다고 했을 때 그 입체 구조를 만들 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뭐 4차 구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의 경우에는 4차까지 가니까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거쳐요. 즉 1차 구조라고 하는 것은 가장 단순한 형태, 초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RNA의 경우에도 이렇게 일렬의 구조, 일렬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구조가 있다면 이게 이제 1차 구조예요. 2차 구조는 부분적으로 접히는 것을 말해요. 부분적으로 이제 접히는 구조. 이게 2차 구조. 2차 구조는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RNA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간에 만나는 부분과 접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가 A면 반대편에 U, 이쪽이 C면 반대편에 G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만나는 부분이 생기면서 약간 접힌다는 거야. 그다음 세 번째는 더 복잡하게 접히는 거죠. 더 복잡하게 막 꼬이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포함해서 더 복잡하게 꼬이는 거죠. 그게 3차 구조.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RNA는 단일 가닥 상태에서 꼬입니다. 그래서 이 입체 구조를 만드는 건데 입체 구조를 만들 때 각각 모양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복잡한 2차, 3차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 표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 복잡한 2차, 3차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복잡한 2차, 3차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RNA라고 하는 것은 단일 가닥이지만 복잡한 2차, 3차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 복잡한 구조를 가질 때 어떻게 가졌느냐라는 건데 염기 서열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염기 서열에 따라 염기의 순서가 다르면 다른 구조가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단일 가닥이다 보니까 RNA가 5'으로부터 3' 방향으로 있는데 여기까지는 전부 다 A였고 이 부분은 전부 다 C였고 더 가는 부분은 전부 다 U예요. 그렇다면 얘가 접힐 수가 있겠죠? 접힐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즉 여기가 A, C는 상보적이지 않으니까 상보적이 아니니까 붙을 수가 없죠. C, 그다음에 U. 즉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으면 어떻게 꼬일지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염기 서열이라는 것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걸 아시라는 겁니다. 다를 수 있다. 그냥 서로 상보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니까 결국 자기의 파트너가 달라지면 다르게 꼬이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복잡한 2차, 3차 고전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RNA라고 하는 것은 구조가 좀 복잡하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DNA와 RNA의 비교를 한번 마지막으로 좀 해드리고 RNA라는 얘기를 마칠까 해요. 그럼 시험 문제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험 문제라는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수험생이요. RNA의 구조를 물어보는 일은 별로 없어요. DNA 구조를 물어보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거의 다 DNA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DNA에 대한 구조를 잘 알아놓되 RNA는 그냥 참고하는 겁니다. 참고. 자, 차이점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이거 몇 가닥이라고요? 2가닥. 얘는요? 1가닥. 자, 5번 탄소에 5탄당의 2번 탄소에 얘는 H가 붙어 있었고 얘는 OH가 붙어 있었고 차이점. 자, 염계 종류 A, T, C, G. 얘는요 A, U, C, G. 이렇게 4종류. 자, 얘는 이중 나선의 구조. 얘는요 복잡한 입체 구조를 가졌다. 복잡한 입체 구조. 자, 복잡한 입체 구조를 가질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 입체 구조를 복잡한 2차, 3차 구조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DNA와 RNA의 차이점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DNA는 모든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RNA는 그 정보를 중에서 쓸만한 것들을 빼낸 것, 그걸 우리가 RNA라고 본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DNA에 대한 특징을 좀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게 되면 RNA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죠, 여러분. 그 22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이제 우리 5번 동그라미를 한번 가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DNA는 유전 정보를 적어놓은 원본과 같은 거다. 그 DNA는 세포들마다 동일하게 들어있다. 정보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정보는 다 똑같이. 근데 그 정보를 중에서 정말 써야 될 것들은 다른 거죠. 그 써야 될 정보를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RNA라고 그랬죠. 자, 거기 보시면 이 원본책과 같은 DNA로부터 세포들마다 저마다 필요한 RNA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세포들마다 RNA가 다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란을 생각해 보자고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을 만들었어. 이 수정란은 하나의 세포죠. 이 세포가 분열을 해서 우리가 된 거야. 우리가 이제 거의 한 10족에 가까운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10족에 가까운 세포가 사실 하나의 세포가 분열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이 세포들은 전부 다 뭐야? 유전 정보 DNA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다른 세포가 되었느냐? 정보는 똑같이 갖고 있지만 사용하는 정보가 달라. 그래서 2가닥의 DNA들 중에 유전자 중에서 내가 쓰는 유전자가 달라. 그걸 이제 우리가 RNA라고 부르는 거죠. RNA. 그래서 RNA를 만들었다. 그럼 이제 그 정보를 빼낸 거죠. 쓰려고. 그 정보를 가지고 만든 것이 단백질이야.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필요한 정보를 RNA라고 하는 물질로 복사하듯이 만들어냈는데 이러한 과정을 전사라고 한다. 따라서 세포들마다 가지고 있는 RNA의 종류는 다르다. 이렇게 했어요. RNA가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다음 RNA의 종류를 더 열거를 했는데 그것은 여러분 뭐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종류가 다양하다만 생각하시고 그 아래 가보시면요. 자, RNA의 발현 경로 또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DNA에서 RNA로 이번 단백질로 만들어낸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번역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다음 오른쪽 가보시면은 방금 얘기했었던 그 중심 원리에 대한 것, 센트럴 도그마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 그림은 참고해서 보도록 하시고 그 아래 이제 7번 동그라미에는 더 추가적인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아직
관심 안 가져도 괜찮아요. 분자생물학 가면은 이 얘기를 다 다룰 거니까 한번 운 띄운다는 측면에서 놔둔 거니까 뭐 읽어보셔도 좋고 안 읽어보셔도 뭐 상관은 없죠. 자, 그 다음 우리 단백질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단백질, 프로테인. 자,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했죠. 그러니까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RNA로 만들어지면 그 RNA 정보를 가지고, 즉 코돈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단백질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체내에서 쓰이는 어떠한 도구들과 같아요. 단백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 체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죠. 뭐 수송이라든지 어떠한 그 형태를 갖다가 유지하는 구조물로서의 역할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다 해요. 그러니까 또는 효소라고 해서 어떠한 반응들을 촉매할 수 있는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 효소라는 것도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뭐 무지하게 많은 일들이 이 단백질이라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먹는 거 이게 아니에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 뭐 이거 먹는 거 이게 아니라 우리 생물학에서는 단백질이 어떠한 기능들을 하는 분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능성 있는 분자. 알겠죠? 기능성 있는 분자. 자, 이 단백질을 만들 때 유전 정보를 우리가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그 활용하는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 이제 여기 표가 보이는데, 표가 보이죠? 이 표가 코돈표예요. 코돈표. 자, 우리 코돈표라고 하는 것 RNA에 국한시켜서 얘기를 하겠죠. DNA 정보가 RNA로 만들어지면 RNA에 있는 정보가 단백질로 만들어질 때 아미노산을 지정할 겁니다. 어떠한 코돈이 어떠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죠. 이 표는 여러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자리, 그러니까 세 글자이기 때문에 코돈은 3년기죠. 세 글자 중에 첫 번째 자리가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두 번째 자리가 표현되어 있죠. 세 번째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보자고요. CAU라는 걸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자리에 C, 두 번째 자리에 A. 자, 그럼 이 칸이죠? 자, 이 칸에서 U를 찾으면 되겠네. 이거. 자, 그럼 CAU라고 하는 서열은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애를 지정한다라는 거죠. 아미노산 20개 중에 히스티딘을 지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코돈을 딱 주면 이 코돈표를 가지고 무엇을 지정하는지, 어떠한 코돈이 어떠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 RNA의 서열을 이렇게 주게 되면 그 RNA의 서열을 가지고 코돈을 갖다가 읽어서 어떤 아미노산이 만들었는지를 찾아라 이런 것들이 갖고 나올 때가 있는데 바로 이 코돈표를 여러분 활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역시 이에 대한 얘기도 자세한 것은 좀 뒤에 가서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단백질에 대한 얘기, 다른 얘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구조를 지금부터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DNA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 RNA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제는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단백질 얘기를 할 건데요. 자, DNA, RNA를 구성하는 성분은 뉴클레오티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은 아미노산. 그럼 아미노산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는 거죠. 자, 두 번째, DNA는 이중나선, RNA는 복잡한 2차, 3차 구조. 단백질은 역시 복잡한 입체 구조인데 얘는 4차까지 있기 때문에 복잡한 2차, 3차, 4차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얘는 입체 구조가 갖는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제 배우는 거죠. 단백질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더 추가가 될 건데 변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할 겁니다. 단백질은 변성까지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이 얘기부터 우리가 하도록 합시다. 아미노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입체 구조 얘기하고 변성 얘기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아미노산이라고 한 걸 먼저 잠깐 얘기하자면, 자, 아미노산 예, 20종류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수무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그림 보시면요. 이게 수무 종류예요. 교재에 있는 그림이죠? 이게 수무 종류야. 복잡하죠? 그림을 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서 꼭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그 부분을 보자는 겁니다. 자, 그림을 잘 보시면은 이 아랫부분들 있죠? 아랫부분들. 이거 다 똑같을 거야. 이게 다르지 않아. 보면 다 똑같죠? 어디가 달라요? 이 윗부분이 다른 거야. 알겠지? 예, 지금 그림 보면 다 그렇죠? 자, 그럼 그 윗부분을 우리가 사이드 체인 겨사슬이라고 불러요. 사이드 체인 겨사슬. 나머지 부분들이 뭐예요? 공통적으로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수무 종류를 얘기할 때 저희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아래쪽에 탄소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 그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NH3의 플러스라는 부분이 있고 CO 마이너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위쪽에 아까 이제 겨사슬이라는 게 있었죠? 요 아래쪽에 이제 H. 이 위쪽에 겨사슬이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겨사슬. 이 겨사슬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무 종류인 거죠. 이 수무 종류는 겨사슬이 수무 종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랫부분은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이고 겨사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NH3 플러스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어. 얘를 아미노기. 자, 얘를 카르복실기. 그럼 얘는 뭐 잘 불러주지는 않습니다만 얘를 우리가 알파탄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알파탄소라고 하는 애를 중심으로 아미노기, 카르복실기가 있고 겨사슬이 있다는 거죠. 자, 그 겨사슬의 종류가 20종류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겨사슬의 종류가 20종류나 있다. 자, 그럼 이 20종류를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시험들은 외우기를 원하는 시험들도 있는데 우리 시험은 얘들을 외우라고까지 하지는 않아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겨사슬의 상태에 따라서 분류를 한 표가 아까 보셨던 이 표예요. 겨사슬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죠. 여기 잘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비극성인 겨사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겨사슬인 부분이 소수성이 큰 거예요. 즉 물과 싫어하는 성질이 큰 부분. 자, 겨사슬인 부분이 극성, 물과 되게 친한 부분들이죠. 친수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전하를 띠고 있다. 그럼 전하를 띠고 있으면은 극성인데 물과 친하죠. 전하를 띤 애들은 물에 잘 녹아 들어가잖아요. 뭐 소금 여러분 NaCl 물에 잘 녹아요? 안 녹아요? 잘 녹죠? 그러니까 전하를 띠면 물에 잘 녹잖아요. 친수성.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겨사슬에 따라서 구분을 한 모습인 거죠. 아, 그렇구나 하고 뭐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아미노산에 대한 얘기를 벌써 해봤어요. 자, 두 번째는 뭐 한다고요? 입체구조죠. 입체구조. 자, 입체구조. 자, 우리 교재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좀 생략하시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거를 바로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입체구조입니다. 입체구조. 자, 뭐 얘기한다고요? 단백질의 입체구조. 자, 입체구조라고 하는 것은 처음 나타나는 구조가 1차 구조, 두 번째 2차 구조, 세 번째 3차 구조, 그 다음 네 번째 4차 구조예요. 여기 보시면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 이렇게 돼 있죠. 단백질은 1차, 2차, 3차, 4차 순으로 구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단백질은 여기서 끝나는 애들도 있습니다. 3차 구조 단백질이라는 것들이 있고 어떠한 단백질은 여기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4차 구조까지. 그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뭐 또 하나하나 어느 단백질은 3차인지 어느 단백질 4차인지 이거를 외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유명한 애가 있으니까 그거 정도는 좀 언급을 할 텐데 뭐 단백질마다 외우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먼저 1차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1차 구조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들이 연결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1차 구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어느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그거를 우리 아까 이제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 표현하고 있죠. 자, 이건 너무 좀 복잡해 보이니까 제가 옆에다 그냥 다시 그려드릴게요. 자, 아미노기라고 하는 게,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아미노기라고 하는 것과 카르복실기라는 게 있었죠. 아미노기라고 하는 것과 카르복실기라는 게 있었죠. 여기 알파탄소가 지금 있을 거고 수소가 있을 거고 겨사슬이 있을 건데 그걸 표현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러한 아미노산이 또 하나가 옆에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그럼 여기 뭐가 있을까? NH 또 3에 플러스가 있을 것이고 COO 마이너스가 있겠죠. 자, 이들 간에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가면서 결합이 일어나요. 자, 물 분자 하나 빠져나간다. 그럼 여기서 이제 결합을 할 때 어떻게 될까? 물이 빠져나가면 H2O 물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럼 물이 두 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지? 여기 수소 두 개하고 여기서 산소 하나가 쓰였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얘들이 어떻게 바뀔까? 결합하고 나면 산소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산소가 있는 모습이고 산소는 이렇게 위로 붙거든요. 자, 그 다음 질소가 있고 수소가 하나 있겠죠. 자,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알겠지? 자,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아미노산들 간의 중합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결합이 일어난 이것을 우리가 펩티드 결합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펩티드 결합. 이 결합을 우리가 펩티드 결합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즉 1차 구조라고 하는 것들은 펩티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1차 구조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아미노산들은 펩티드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2차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2차 구조는 이제 복잡하게 약간 꼬이는 거예요. 알파 나선 구조 또는 베타 병풍 구조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자, 알파 나선은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나선 형태로 된 거니까. 자, 병풍은, 자, 이게 지금 병풍처럼 그려놓긴 했는데 병풍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애들이 병풍처럼 펼쳐진 거예요. 자, 병풍처럼 펼쳐진 거다. 자, 베타 병풍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그지? 이렇게 병풍처럼 펼쳐진 걸 말하는 거예요. 병풍처럼 펼쳐진 걸 말한다. 이런 걸 우리가 베타 병풍 구조라고 본다는 거지. 그럼 알파 나선이든 베타 병풍이든 이 형태를 만든 다음에는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들 간의 결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요. 이래야 유지가 되죠. 결합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데 이 결합들이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걸로 생겨요. 자,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가 참여했으니까 수소 결합이고요. 어느 한쪽에서 소소가 나오고요. 이쪽 반대편 쪽에서 산소 또는 질소가 나오게 되면 또는 플루로가 올 수도 있는데 생명체는 플루로를 안 갖고 있으니까 산소, 질소 이들 간의 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수소 결합을 불러. 그럼 이쪽에서는 수소가 나왔고 이쪽에 산소가 나왔다. 둘이 결합하고 있다. 그럼 수소 결합이야. 자, 그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애가 베타 병풍 구조나 알파 나선 구조를 만든다라는 거죠. 이러한 베타 병풍과 이러한 알파 나선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런 애들이 더 어우러져 가지고 만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3차 구조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3차 구조. 3차 구조. 자, 우리 한번 그림 뒤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1차 구조죠. 이거 1차 구조예요. 1차. 아미노산들의 번호 1, 2, 3, 4, 5, 6 표현했는데 그들 간에 결합을 했죠. 이 사이에 있는 결합은 무슨 결합이라고요? 네, 펩티드 결합. 이 사이에 있는 결합은 펩티드 결합. 자, 이런 애가 지금 꼬였죠. 세컨더리 스트럭처니까 당연히 2차 구조를 말하는 거고. 자, 2차 구조라고 하는 애들은 알파 나선을 지금 만든 모습이야. 베타 병풍이 아니네요. 그때 이들 간의 결합이 있으면서 어떻게 돼? 이 구조를 유지해야겠죠. 아래 위로 결합이 있으면 이게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꼬인 게.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본다고요? 수소 결합이라고 본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구조를 이룰 때 중요한 결합 뭐니? 그럼 펩티드 결합. 2차 구조를 이룰 때 중요한 결합 뭐니? 그럼 수소 결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나타나니까 이거 뭐겠습니까? 터셔리 스트럭처는 3차 구조를 말한다는 거죠. 자, 3차 구조를 만들었을 때에는 자, 그림에 보시다시피 알파 나선 구조라는 거에 막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을 이룬 다음에 서로 결합을 하는 거거든. 그때 결합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결합이 제일 다 쓰이는데 가장 중요한 결합, 이걸 우리가 제일 많이 언급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결합. 자, 가장 중요한 결합.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만났을 때 이황화결합, 두 개의 황이 결합을 했다라는 표현으로 이황화결합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결합이야. 이황화결합. 두 개의 황이 결합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결합. 공유결합의 한 종류이고 황 두 개가 참여했으니까 이황화결합입니다. 자, 이황화결합을 이룰 때에는 한쪽 아미노산이 시스테인이고 한쪽 아미노산이 시스테인이야. 자, 이거 아미노산의 이름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양쪽에 있는 그 아미노산의 이름이 각각 시스테인이에요. 그래서 이황화결합을 이룰 때에는 이렇게 불러요. 시스테인과 시스테인이 결합을 했다.
시스테인과 시스테인이 결합했다. 여기까지 알아야 돼. 알겠죠? 시스테인과 시스테인이 결합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알겠어요? 이해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입체 구조를 이루는데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라고요. 자, 지금까지 사항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이룰 때, 단백질 입체 구조를 이룰 때, 이제 입체 구조잖아요. 어떠한 구조를 이루어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1차 구조였고, 이 1차 구조라고 한 것은 일렬 구조였죠. 그 일렬 구조가 펩티드 결합으로 연결된 게 특징이었죠. 펩티드 결합으로 연결된 게 특징. 그다음 두 번째는 2차 구조인데 2차 구조를 이룰 때에는 수소 결합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특징. 수소 결합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 세 번째는 3차 구조인데 3차 구조를 이룰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의 결합들이 다 쓰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소 결합도 있고 자, 또 이온 결합이라는 것도 있고 자, 또 소수성 결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즉 3차 구조라는 것을 이룰 때에는 곁사슬이라고 하는 부분들끼리 결합을 하거든. 그러니까 곁사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분들이 결합을 할 때 소수성인 것들은 소수성 결합, 그분들이 전하를 띠고 있는 애들은 이온 결합, 또는 수소하고 산소가 있으면 수소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곁사슬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중에서 황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죠. 누구? 시스테인. 자, 그놈들이 결합할 때에는 뭐 한다? 이황화 결합을 하는데 이 결합이 가장 중요해. 왜? 제일 세거든요. 가장 강해. 그래서 이황화 결합을 이루게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시스테인과 시스테인 간의 결합이 되는 거죠. 시스테인과 시스테인 간의 결합이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단백질들이 있었죠. 여기까지 하고 끝나는 단백질들이 있었어. 근데 여기서 더 가는 단백질도 있다고 그랬죠. 자, 더 가게 되면 뭐라고요? 네, 4차 구조. 4차 구조. 자, 4차 구조라는 걸 이룰 때에는 무슨 결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하진 않아요. 어느 결합이든 다 쓰일 수가 있어. 뭐 수소 결합, 이온 결합, 소수성 결합, 이온 결합 다 쓰일 수가 있는데 뭐 어떤 결합이 이제 중요하냐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죠. 자, 4차 구조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3차 구조를 만든 다음에 그 3차 구조를 만든 다음에 3차 구조를 가진 애들끼리 결합한다라는 표현.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서브 유닛 간의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브 유닛을 이루는 서브들, 그지? 얘들 간의 결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가장 결합을 하는데 필요 없는 게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이화학 결합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화학 결합은 3차 구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결합이고 4차 구조에서는 가장 쓸데없는 결합이야. 알겠죠? 그래서 얘를 맨날 물어보는 거라고요. 자, 4차 구조를 그럼 이룬다. 뭐 어느 단백질이 이루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누구?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은 뭐다? 4차 구조까지 가는 거예요. 헤모글로빈은 4차 구조까지 가는 겁니다. 3차 구조까지 가는 많은 단백질이 있는데 4차 구조까지 가는 단백질이 있어요. 헤모글로빈이 대표적이에요. 자, 여기 보면요. 자, 우리 교재에 보면은 여기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이 바로 헤모글로빈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뭐 헤모글로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혈구, 레드블러스 적혈구 안에 들어있습니다. 적혈구 산소 운반하잖아요.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2억 5천만 개가 들어있는데 그 2억 5천만 개의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4개의 폴리펩티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4개의 서브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 어떻게 된 거냐. 자, 얘는요. 자, 염색체가 사실은 달라요. 우리 사람이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염색체가 달라. 11번과 16번 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염색체의 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11번과 16번 염색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46개 염색체가 있죠. 아버지가 23개 줬고 뭐 어머니가 23개 줬지 않습니까? 그때 번호를 다 붙여가지고요. 16번과 11번 있는 거죠. 그때 16번 염색체에 이제 알파라고 하는 헤모글로빈의 알파 서브 유닛을 만드는 유전자가 이제 있고
11번째는 베타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얘 이제 알파를 만드는 애가 전사가 되고 번역이 되게 되면 단백질을 이제 만들게 되겠죠. 얘를 알파 단백질이라고 합시다. 알파. 자, 얘를 만들 때에는 1차, 2차, 3차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들었어. 자, 얘는 이제 베타. 전사와 번역이 일어나고 단백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3차 구조에 해당하는 걸 만들었어. 근데 얘들은 3차 구조를 만들었다고 해서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기능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떠한 단백질들이 3차까지 갈까 4차까지 갈까는 정해져 있고 4차 구조 단백질이 3차 구조까지 만들어진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4차 구조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일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 3차 구조를 이루는 단백질이 만들어졌고 얘네끼리 이제 만날 때 얘 2개 갖고 와라. 너도 2개 갖고 와라. 이렇게 붙는다는 거지. 그럼 알파 2개와 베타 2개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4차 구조다. 4개의 서브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서브 유닛은 각각 다른 유전자에서 만들어진 애들이야. 걔네가 2개씩 붙은 거죠. 알겠죠? 즉 유전자라고 하는 것들 둘로부터 각각 따로따로 만들어서 합쳐진 게 4차 구조 단백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앞에 이제 다시 한번 그림 보시면 여기 써 있잖아요. 알파, 베타, 그지? 베타, 알파. 뭐 형태가 이렇게 서로 교차하듯이 붙어 있는 게 특징이야. 뭐 저는 이게 그림을 그냥 이렇게 그렸는데 뭐 이걸 약간 뒤집으면 뭐 비슷한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알파 2개, 베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다라는 거지. 자, 가운데 부분에는 뭔가 다른 문제가 붙어 있기도 한데 여기 보니까 햄이라고 되어 있어. 이거 햄이라고 불러 우리가. 자,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먹는 건 아니고 햄이라는 구조인데, 자, 이 햄이라는 구조 안에는 철 분자가 들어 있어요. 철. 아이런이라고 적혀 있는 게 그거야. 그래서 여기 철 여기 들어 있다고. 우리 철분 영양제 많이 먹잖아요. 이유는 여기에 들어 있는 철 때문에 그래. 이 철에 산소가 붙거든요. 여기에 산소가 붙어요. 산소가 여기에 붙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철분 영양제를 많이 먹는 거예요. 산소 혼만 잘하려고. 자, 이와 같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꼭 아미노산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미노산 이외에 다른 뭔가의 분자들이 더 있기도 한 거죠. 철, 이게 무슨 아미노산이야? 아니죠. 햄, 이거 아미노산 아니거든. 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붙어 있기도 한 게 단백질이야.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언가가 더 붙어 있기도 한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우리 필기를 생각해 보면 이제 4차 구조까지 얘기했었잖아요. 4차 구조. 그러니까 단백질은 어떤 것은 3차 구조로 끝나는 것들도 있고 3차 구조 단백질로 끝나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4차 구조 단백질로 되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단백질이 몇 차 구조야 라는 걸 우리가 외울 수는 없는데 헤모글로빈은 워낙 유명하니까 자, 헤모글로빈은 알고 있는 게 좋다. 헤모글로빈은 4차 단백질이고요. 얘는 알파 2개 하고요. 베타 2개가 있는 거예요. 자, 단백질은 3차와 4차가 되었을 때 어떠한 특정한 다른 분자가 끼어들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보조인자라고 하는 애가 있기도 하다. 보조인자가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자, 보조인자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가 있어요? 헤모글로빈에 있는 햄이라는 게 있는 거죠. 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보조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단백질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햄이라는 구조가 들어가 있기도 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교재를 잠깐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를 이제 보겠습니다. 23페이지를 이제 보시게 되면 거기 안가로 3번에 단백질이라고 나와 있죠. 자, 단백질 아래에서 보시면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자, 그 다음 줄에 보시면은 끝에 단백질은 DNA 또는 mRNA, 그러니까 DNA를 일단 RNA로 만들어야 돼요. 그때 그 RNA라고 하는 것들의 종류 중에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mRNA라고 부릅니다. 메신저 RNA 이렇게 부르는 거야. 메신저 RNA. 알겠어요?
강의 듣는 분들도, 인강 듣는 분도 아시겠어요? 자, mRNA, 메신저 RNA라고 하는 것이 코돈을 갖고 있겠죠. 그 코돈의 정보에 맞추어서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지정이 됩니다. 그럼 일렬로 길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렬로 된 폴리펩티드가 아미노산들끼리 붙어있는 그것을 폴리펩티드라고 부르죠. 자, 폴리펩티드가 여러 가지 결합에 의해서 꼬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3차원적 입체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고요. 24페이지. 자, 단백질의 특성. 자, 1번. 구성하는 원소. 단백질은 CHONS라는 게 있다. S, 이화학이라고 할 때 쓰이죠. DNA와 RNA는 CHOMP거든요. P. 근데 얘는 S. 그게 차이점이지.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음 줄인가? 메티오닌. 단백질의 가장 앞에 있는 아미노산. 모든 단백질의 첫 번째 아미노산은 메티오닌. 다음 줄 보시게 되면, 시스테인이 이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공유결합을 형성한다. 단백질의 3차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처음부터 적혀 있겠어. 그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니까. 구조를 물어볼 땐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동그라미. 아미노산 20개가 있죠? 자, 저 표가 있고요. 표 맨 밑으로 가보세요. 자, 아미노산은 알파탄소라고 부르는 탄소를 중심으로, 자, 뭐예요? 수소, 아미노기 중요하죠. 카르복실기, 그리고 잔기. 이걸 곁사슬 불렀죠. 곁사슬로 구성이 되는 게 특징. 자,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오른쪽 가보시면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고요. 20종류가 그려져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그 3번 동그라미 가볼까요? 한 아미노산이 다른 아미노산과 연결될 때, 한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와 다른 아미노산의 카르복실이 연결될 때 우리는 펩티드 결합이라고 부른다. 물이 빠져나가죠. 탈수 축합 반응. 자, 위에 양성전해질이라는 표현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해질 용액에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을 때 pH에 따라서 전하가 바뀔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특징 정도 알아놓으면 좋긴 좋지만 뭐 우리 시험에서 잘 물어볼 리는 없어요.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필수 아미노산 용어가 있는데 이건 뒤에 가서 배울 테니까 일단은 좀 놔두시고. 자, 오른쪽 가보시면 단백질 입체 구조라는 게 나왔죠. 자, 1번에 보시면 단백질 입체 구조. 자, 뒤에 가보세요. 자발적으로 형성된다. 자발적 밑줄 쫙 그어놓으시고요. 자발적,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야. 어떤 힘을 가하지 않아도 당연히 만들어지는 형태. 그걸 우리가 자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가보시면요. 복잡한 입체 구조가 다양한 결합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순서. 저 아래로 가보시면 1차 구조라는 게 나와 있죠. 그림 밑에. 자,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에 의해서 길게 연결된 것을 우리가 폴리펩티드라고 하는데 이 폴리펩티드가 결합을 할 때 펩티드 결합이라는 게 쓰였죠. 그 펩티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써 1차 구조를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다음 페이지. 2차 구조. 자, 2차 구조는 두 번째 줄로 가보시면 수소 결합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수소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래 가보시면요. 반복적으로 꼬이는 알파나선 구조, 반복적으로 접히는 베타 병풍 구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 3차 구조 가봅시다. 3차 구조. 폴리펩티드에 연결된 잔기의 특징에 따라서 구부러지면서 3차원적인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게 특징. 자, 3차 구조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보게 되면 그 밑에 다 있죠. 뭐 수소 결합, 이온 결합, 소수성 상호작용, 이온화 결합, 시스테인과 시스테인 간의 결합.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이화화 결합이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특징입니다. 이화화 결합을 이룬다는 특징. 자, 오른쪽 가보시면 4차 구조. 폴리펩티드는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긴 가닥이다. 하나의 폴리펩티드는 1차 구조에서 3차 구조에 걸쳐서 3차원적 입체 구조를 만들었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4차 구조를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이제 가보시면 그 네 줄 내왔을 때 그 다음 동그라미죠. 단백질 중에 4차 구조를 이루어야만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각각의 폴리펩티드가 서브 유닛으로서 작동을 한다. 폴리펩티드의 종류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알파 2개, 베타 2개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4차 구조를 이루는 결합력은 되게 약한 결합이다. 그래서 이화화 결합을 빼놨을 거예요. 이화화 결합이 쓰일 수도 있는데
대개는 약한 결합들이 주된 결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입체 구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줄에 장에 보시면 변성이라는 게 있죠. 변성. 자, 세 번째 얘기죠. 단백질에 대해서는 세 번째 얘기. 첫 번째 아미노산 봤죠? 두 번째 입체 구조 만드는 거 봤죠? 세 번째는 변성. 영어 표현도 알아놓으면 좋고요. 디네이처레이션. 제가 필기를 할 때 적는 것들은 다 중요하니까 적는 거예요. 필기하는 것들 중심으로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 책을 보면서 그 암기된 내용들을 점검하시면서 또 그 행간의 의미라고 할까? 주어져 있는 의미들을 좀 익혀 놓으시면 시험 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변성. 자,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입체 구조가 풀어지는 것을 변성이라고 불러요. 그럼 단백질의 경우에는 자, 단백질. 자, 1번 동그라미 단백질. 단백질의 경우에는 입체 구조가 풀리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3차 구조로 되어 있던 것이 또는 뭐 4차 구조 상관없겠죠. 3차 구조로 되어 있던 것이 1차 구조로 풀어지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성. 자, 변성이로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요인이 될 거냐는 거죠. 그죠? 변성의 요인, 변성 요인, 변성제. 자, 단백질의 변성에 쓰이는 물질을 생각해 보면 단백질은 산성이 있게 되면, 즉 HCl 용액과 같은 것을 가하게 되면 변성된다. 산성 용액이 있으면 변성된다. 단백질 산성이 있으면 변성. 알겠어요? 자, 이렇게 산성 용액에서 단백질은 변성이 되는 것이다. 자, 또는 다른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대개는 열이 높으면 변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온 변성. 뭐 끓였다. 단백질을 넣고 끓였다. 그럼 단백질이 변성된다. 입체 구조가 풀리는 거다. 자, 이건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자, 베타 머르캡토 에탄올. 이걸 첨가하게 되면 첨가시 역시 변성이 되는 것이다. 베타 머르캡토 에탄올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이제 특징이 갖고 있는 물질인데, 얘가 이화 결합을 제거하거든요. 이화 결합을 제거해요. C스테인과 C스테인 간의 결합을 없애는 역할, 이게 베타 머르캡토 에탄올이라는 물질이 합니다. 그래서 얘가 첨가가 되면은 결국 이제 변성이라는 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있어요. 자, 계면활성제 역시 첨가하게 되면 변성이 되는 거야. 자,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것은 비누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디터전트, 비누 성분, 세제. 자, 그 세제 중에서 가장 뭐 대표적인 게 SDS. 이게 이제 약어로 이렇게 잘 적어요. SDS, 소디움 도데시 설페이트라고 하는 물질. SDS는 이제 음전하를 띠고 있고 또 내부에 소수성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백질 잘 들러붙게 되는데, 그럼 단백질 들러붙어 갖고 얘들 쭉 펴주니까 우리가 변성해서 이렇게 표현하거든. 자, 세제 얘 말고 다른 것들도 있어요. 트라이톤 엑스백. 자, 이 정도까지는 출제될 때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단백질을 변성시킨다고 했을 때 뭐 요인들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훨씬 많아. 자,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오케이? 단백질은 변성될 수가 있다. 입체 구조가 풀어질 수 있다. 그 풀어질 때 어떤 것들에 의해서 풀어질 수 있는지를 좀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정리 잘 해놓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보면은 고온, 뭐 산, 알칼리. 그래, 알칼리도 약간은 변성시킬 수 있는데 변성이 아주 잘 되는 거 아니니까 잘 안 써. 유기용매 이것도 변성시킬 수 있어요. 뭐 페놀이라든지 클로로포름 변성시킬 수 있는데 잘 안 한다는 거지. 자, 계면활성제 이것도 변성시킬 수가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SDS 또는 트라이톤 엑스백 또는 MP40 뭐 등등이야. 요소, 우레아라는 것도 변성시킬 수가 있고, 우리가 동결시키거나 융해를 막 시켰을 때 그때도 변성은 되는데, 역시 언급 잘 안 하니까 요 내용, 칠판에 적은 내용 이것만 좀 잘 기억해 주시자 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교재를 정리하고 이제 두 번째 마칠게요, 여러분. 보시면요. 자, 우리 30페이지에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이 변해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에 단백질의 기능은 상실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입체 구조가 없어지니까 상실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풀린 현상, 단백질의 3차원적 입체 구조 풀린 현상을 우리는 변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단백질의 경우만 변성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DNA도 두 가닥이 있을 때 얘가 떨어져 버린다. 즉 이중나선의 구조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변성이라고 불러요. RNA도 풀어지잖아요. 그것도 변성인데 우리가 단백질에 대한 변성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거지. 그리고 실제도 단백질 변성이 잘 나오는 거예요. DNA 변성이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배우지 않고 나중에 실험 파트 갔을 때 그때 몇몇 예를 갖다 들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백질까지 배웠는데 단백질까지 내용 잘 기억하시고 출제가 잘 나온 내용들 머릿속에 탁 담아두셔야 돼요. DNA의 경우에 유클레오티드의 구조 그리고 이중나선의 구조, 입체 구조를 알아야 돼요. 아직 이중나선 다 배우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합시다. 자, RNA에 대해서는 DNA하고의 그 비교하는 거 있죠. 그걸 아시면 돼. 단백질에 대해서는요, 아미노산의 특징, 그 다음 입체 구조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1차, 2차, 3차, 4차 구조에서의 특징, 즉 결합들, 뭐가 중요한지, 그 다음 변성되는 거,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거든. 근데 이 짧은 주제 갖고 출제가 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눈여겨서 좀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생체 내 다른 문제들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잠깐 쉬어가겠습니다.